안녕하십니까. 법규 두 번째죠. 제4절 약관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이라는 게 뭐죠? 약관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와 굉장히 많은 계약들을 개별적으로 다 약정을 하기가 힘드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누가? 금융기관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게 바로 뭐다? 약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약관이라는 것이 이제 계약으로 편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계약으로 계약으로 그 약관이 계약으로 들어오려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예금 계약을 할 때, 예금을 가입을 할 때 합의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거래 신청서 쓰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합의에 관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2-2 보시면 약관 내용 명시 및 사본 교부 의무라는 게 있죠. 약관을 첫 번째 명시 보여줘야 됩니다. 약관을 보여줘야 되고요. 나번에 보시면 사본을 교부해야 된다. 약관을 본 적이 없는데 약관 다 이렇게 게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 또 줍니다. 근데 예금 거래할 때 약관을 달라고 하신 분은 거의 없죠. 예, 보질 못했고 대출할 때는 가끔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긴 있으셨어요. 어쨌든 게시되어 있고요. 원하면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명시 의무가 있고요. 사본 교부 의무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보험약관은 좀 더 강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금 거래할 때 약관 달라는 사람은 없는데 보험은 약관을 꼭 주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약관에는 그게 있거든요. 가입한 그 내역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약관 교부가 꼭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약관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여기서 취소라는 건 손해 없이 취소한다는 거죠. 납부한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약관은 좀 더 의무가 강화되어 있구나. 자, 체크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2-3 보시면 설명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 의무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된다.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된 거죠. 과거에는 그냥 잘 설명하세요 라고 돼 있던 게 이제는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 게 고객이 이해한 거냐?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해요? 꼭 확인 사인을 받죠. 들었음, 이해함,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인을 받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객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그거 못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잘 이해하고 들었다고 사인하셨잖아요. 이렇게 들이미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나번에 보시면 중요 내용이라고 있어요. 자, 약관의 내용을 모두 A부터 Z까지 모두 설명하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았을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내용이 아니라 중요 내용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다. 다번에 보시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있는데 세 번째 줄에 설명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 조항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약관의 해석 원칙 시험에 잘 나오죠. 첫 번째 보시면 개별 약정 우선.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약관이 있는데 그거랑 별도로 개별 약정을 할 수가 있죠. 가장 많은 예를 드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공동예금 같은 경우예요. 기본적으로 예금 계약을 하는데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예금을 관리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은행과 개별 약정을 맺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모두 도장을 찍어야 되고요. 어느 일방이 혼자 와서 찾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약정을 맺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 도장이 모두 찍힌 출금서에 의해서만 출금이 되는 경우죠. 일단은 개별 약정이 우선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신의성실 원칙. 이건 기본적인 민법의 기본 원칙이죠. 어느 일방이 너무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헬스클럽을 갔는데 말이죠. 새해가 되면 이제 살 좀 빼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등록을 딱 했어요. 과감하게 6개월 등록을 딱 했는데 보름도 못 가죠. 네. 그러면 이제 헬스클럽을 안 가야 될 100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못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딱 지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해지하러 딱 갔더니 헬스클럽이 이야기하죠. 돌려줄 돈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한 달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저기 밑에 계약서에 보여주지 않는 글씨로 있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어느 일방이 너무 불리하다. 이럴 때는 무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3에 나오는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바꾸기 쉬워서 객관적 해석 원칙.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주관적 해석의 원칙 이렇게 하면 딱 틀린 답이 되겠죠. 객관적으로 해석해.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해석이 돼야지 주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작성자, 불이익. 작성자가 누구죠?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이 변호사들인가 전문가 조언을 다 들어보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약관이라는 게. 그러면 해석에 문제가 있을 때, 충돌이 생길 때 누구를 위주로 해주느냐? 작성자가 불리하게 하도록 해석한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3-5의 엄격 해석이겠죠. 요걸 틀리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보시면 확장 해석. 확장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즉 엄격 해석이라는 것은 그 문구 그대로 해석하라는 거죠. 자꾸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되면 A 다르고 B 다르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장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주관적으로 해석을 안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이 두 개가 많이 나오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이제 신탁법이라는 게 나오죠. 신탁법. 신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겁니다. 믿을 신, 맡길 탁. 신탁. 믿을 신, 맡길 탁인 거죠. 영어로 더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맡기는데 뭘 맡기느냐? 뭐 금전만 맡기는 게 아니라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는 매우 다양하게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맡길 수 있고요. 뭐 채권도 맡길 수 있고 주식도 맡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맡길 수 있는데 믿어야 되겠죠? 네. 믿을 신, 맡길 탁. 그래서 책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어떤 사람이나 법인을 믿고 무언가를 맡기는 것이다. 개인끼리도 할 수 있어요. 신탁이라는 것은 믿고 맡기고 운용하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신탁에 관한 기본 법은 이제 기본 신탁법이 있고요. 이걸 업으로서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신탁업은 자본시장법 안에 6가지 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그래서 지금 개정 법안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신탁업을 자본시장법에서 밖으로 빼내오는 걸로 지금 개정 법안은 준비되고 있는데 아직 실행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신탁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신탁도 계약인데 어떻게 그 계약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고. 그래서 자본시장법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게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하게 될 거고요. 자, 신탁 관계인을 보면 그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가 바로 퇴직 신탁이에요. 그래서 퇴직 신탁의 사례를 들어서 신탁 구조를 좀 이해시켜 드릴까 하는데, 자,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수탁자겠죠.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은행 같은 것이죠. 개인도 할 수 있긴 한데, 자, 그런데 어떤 재산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예금은 이 둘 간의 관계로 끝나는 거죠. 근데 신탁은 뭐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익자가 있습니다. 수익자. 그래서 위탁자와 수익자와 같은 걸 자익신탁. 틀릴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게 타액신탁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퇴직신탁 사례를 들어볼게요. 기존의 퇴직금이라는 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회사가 어려워지면 준비했던 퇴직금을 일단 회사를 살려야지 하고 써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죠. 그런데 회사가 그대로 주저앉으면 이제 퇴직금도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야,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쌓아둬. 그게 퇴직신탁이죠.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이 퇴직금을 쌓아뒀는데요. 그걸 금융기관에 쌓아뒀어요. 자, 회사가 어려졌다고 위탁자, 맡겼던 사람이 그걸 되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돈은, 이 퇴직금은 누구를 위해서? 퇴직하시는 수익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관리된다. 이 재산은 위탁자 고유 재산과 별도다. 그렇죠? 그래서 독립성. 자, 맡아서 운영하던 금융기관이 좀 어려워졌어요. 이 돈 갖다 쓰면 돼요? 안 되죠? 이 역시 독립성. 그렇죠.
그래서 위탁자가 신용에 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졌는데 이 재산을 경매할 수 없고요. 그렇죠. 완전히 별산이니까 독립적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이 독립성 굉장히 중요한 신탁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혹시 길을 가시다가 아파트 단지에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합니다라는 플랜카드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탁 재산에 그걸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혹시 그 아파트 주인이 어떤 신용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신탁 재산에 경매 같은 게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신속하게 더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신탁 제도를 차용해서 이렇게 쓰는구나.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펀드도 그 펀드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 신탁에 맡겨놓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보관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탁 그 펀드에 그렇죠? 신탁 방식도 쓰고 있는 것이다. 펀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탁 관계를 보시면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 그 맡김을 받는 사람, 운용하는 자가 금융기관이겠죠. 4-2 수탁자. 그렇죠. 금전의 운용 방법 오른쪽에 보시면 분별 관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다 분별해서 관리해야 돼요. 수탁자도 맡긴 사람 재산을 그 맡긴 사람별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다번에 보시면 유한 책임이라고 있죠. 실적 배당이라고 같은 이야기예요. 실적 배당. 즉 맡겨서 운용하는데요. 그 운용한 그 현상대로 그렇죠. 수익이 잘 나면 잘 나는 대로 수익자에게.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운용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 난 대로 수익자에게 포함이 되는 것이다. 충실함은 너무나 당연하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익자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4-5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익증권이라는 게 나와요. 수익증권이란 말은 이제 신탁제도 그 펀드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펀드라는 건 뭐냐? 그렇죠? 그 운용사가 그 맡기는 거죠. 그 신탁 재산을 운용사가 직접 갖고 있지 않고 신탁 재산으로 맡기는 거죠. 그럼 대부분 은행에서도 이제 하나은행과 그렇죠? 국민은행 신탁 계정이 제일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신탁 계정이 맡겨 놓는 거죠. 대신 맡겨 놓고 뭘 발행하느냐?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뭐 100좌, 1000좌 이렇게 좌가 나오는 게 그 수익증권의 좌수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신탁의 설정이 나오죠.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재산 6-1 보시면 다양한 재산들이 있고요. 부동산도 되고 증권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주로 이제 금전이 제일 많죠. 자, 6-3 보시면 신탁재산의 분별관리, 그렇죠. 신탁재산은 수탁자별로 맡긴 의도가 틀리니까 분별해서 관리해야 된다. 6-4 독립성 나오죠.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부동산을 만약에 신탁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명의가 수탁자 명의로 바뀌어 있습니다. 뭐 형식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A 은행이 맡겨놨잖아요. 신탁을. 그럼 A 은행이 소유한 것처럼 등기에는 나오고 밑에 써 있죠. 신탁 계약서를 참고하세요라고 돼 있죠. 자, 독립성. 그래서 독립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신탁 재산은 명의인의 수탁자의 상속 재산에 귀속되지 않고 그렇죠. 자, 그래서 수탁자가 만약에 이게 개인일 수도 있거든요. 개인이 사망하게 되면 이게 신탁 그 사람의 재산이 상속이 돼야 될 텐데 이 신탁 재산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수익자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파산 재산에 속하지 않고 이 말은 이 위탁자가 파산이 되더라도 이 재산은 별도이고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 경매가 안 됩니다. 같은 논리로 말씀드렸죠. 맡겨놓은 거이기 때문에 위탁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강제 집행이 안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6-5의 실적 배당이 나왔죠. 투자자 책임 원칙. 그래서 운용되는 만큼 받아가는 것이다. 나머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요. 가령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자, 믿을 사람한테 맡겨놓는 거죠. 그냥 물려주게 되면 장애인인 자녀가 관리를 못하는 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나 법인에게 맡겨놓고
그 신탁 계약을 작성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 재산을 활용해서 나의 자녀에게 계속 뭐 장애인 학교라든가 어떤 장애인 시설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신탁 계약을 해놓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훨씬 더 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제도가 응용이 되는 거죠. 활용이 더 많이 될 거예요. 자, 9-6 보면요. 집합투자와 신탁이라고 있죠. 펀드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펀드는 신탁재산을 맡겨놓고 수익증권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자, 나머지 보시면 신탁상품의 종류 보시면요. 10-3의 특정 금전 신탁과 불특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특정이라는 건 뭐냐? 운용 방안을 특정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주식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러이러한 회사만 매매를 해주세요. 뭐 그렇게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운용하면 되는 거니까. 세 번째 줄을 보시면 특정 금전 신탁은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서 운용하게 된다. 그러한 것이 없는 게 불특정이 되어 있죠. 지금 은행의 불특정 금전 신탁은 연금 신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펀드로 흡수가 됐거든요.